중국인들이 동시에 점프하면 지구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라? 중국 서부로 가면 사람 한 명 보기도 힘들다고 하네. 왜냐? 중국 인구가 대부분 동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1935년에 동부의 전체 인구의 96%가 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난 2015년까지도 전체 인구의 94%가 살고 있다고 하죠.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동부에 있는 지역과 서부에 있는 지역의 인구 밀도를 비교해보면 135배나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서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건 사실 동부에 더 큰 이익이 되는 계획이라 인구 밀집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살기 좋은 동부 놔두고 서부로 가라고? 내가 왜? 중국 인구 밀집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2023년 중국의 인구는 무려 14억 2567만 명. 이건 인구수 1위인 인도의 인구가 14억 2862만 명이라고 하니까 인도와 비교해도 중국의 인구는 약 300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중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8%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1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중국 동부에 살고 있다고 하네. 먼저 1935년 중국의 인구학자 후한융은 중국 북동쪽의 헤이호와 중국 남부의 통충을 가로지르는 후라인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라인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인구를 비교해봤죠. 쎄 이게 뭔 일이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야 호들갑 좀 그만 떨어. 또 뭔 일인데 그렇게 난리야. 이것 좀 봐봐. 중국 인구가 싹 다 동쪽에 살고 있다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서쪽은 그냥 빈 땅이잖아. 뭐 이렇게 선의 동쪽은 중국 면적의 43%인데 전체 인구의 96%가 살고 있었죠. 이에 반면 선의 서쪽은 중국 면적의 57%였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중국 전체의 4%. 그러니까 동쪽의 땅 크기는 더 작은데 인구는 24배나 많다는 거야. 이때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던 중국 동서의 인구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에 조사한 통계에서도 후라인 동쪽에 사는 인구가 94%이고 서쪽에 사는 인구는 6%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중국은 동쪽과 서쪽의 인구 차이가 엄청난데요. 이로 인해 인구 밀도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2189만 명으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334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2487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3923명. 그러나 중국 서부의 티베트 자치구의 중심 도시인 라싸의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86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29명밖에 되지 않아. 쉽게 말해 인구 밀도가 베이징이랑은 약 49배, 상하이랑은 약 135배나 난다는 뜻이죠. 이것만 봐도 중국 동부와 서부의 인구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은 동부의 인구가 싹 다 몰려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동부와 서부의 기후와 환경 차이 때문이라고 하죠. 먼저 중국 땅을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3단 계단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서남부를 이루고 있는 제1급 계단의 평균 고도는 4000m 이상, 한반도의 평균 고도가 약 448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1급 계단의 고도가 한반도보다 약 9배 높다는 거지.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고도가 이렇게 높나 하고 살펴봤더니 제1급 계단의 대부분은 티베트 고원에 위치해 있었죠.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45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으면 기온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티베트 고원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낮아. 티베트 고원의 평균 온도는 영하 4도이고 진짜 추울 때는 무려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죠. 심지어 고도가 4000m 정도 되면 공기 중의 산소 비율도 해수면보다 약 40%나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형이라는 소리죠. 이로 인해 제1급 계단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없습니다. 와우, 저런 곳에선 살기 힘들지. 그래도 티베트 고원을 벗어나면 살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제1급 계단을 벗어나도 아직 사람의 살기는 빡세다고 하죠. 중국 중부와 서북부를 이루고 있는 제2급 계단의 고도는 1000m에서 2000m. 뭐 높이만 봐도 아직도 상당히 빡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분지와 고원이 이곳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남부에는 탈인 분지가 존재하죠. 분지의 낮은 지대가 해발 800m에서 1300m라는 사실도 어지럽지만 탈인 분지에는 보기만 해도 사람이 살기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네.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은 동서로 1000km, 남북으로 400km로 총 면적은 33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사막이죠. 게다가 제2급 계단에는 내몽골 고원이 있는데요. 내몽골 고원은 중국 4대 고원 중 하나로 고도가 1000m에서 15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몽골 고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비 사막이 인사를 한다고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2급 계단에는 수많은 고원과 사막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2급 계단에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지. 이렇게 중국 서부는 빡센 환경 때문에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부는 사람이 살기 엄청 좋은 환경이었죠. 중국 동부를 이루고 있는 제1계단의 평균 고도는 500m 이하로 거의 다 광활한 평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3대 평야인 동북평야, 화북평야, 장강, 중하류 평야를 보면 싹 다 중국 동부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니 다른 곳들이 전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은데 중국 동부가 살기 좋은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강인 황하강과 양쯔강, 이 강들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를
바다로 들어가고 있죠. 동부의 평야와 만난 두 강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황하 문명도 황하강을 따라 중국 동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심지어 동부는 서부와는 다르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동부에서는 다양한 해양 자원까지 얻을 수 있었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중국 서부는 동부랑 비교하면 전혀 상대가 안 돼. 결국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동부에 모여 살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도 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동부만 미친 듯이 발전하고 서부는 버려져 있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후라인 서쪽과 근처의 발전이 뒤떨어지는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중국 서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서부 대개발. 1999년 장점이는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거 봐라, 동부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데 왜 서부는 텅 비어 있어? 에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삽니까? 동부에서 사는 게 당연하죠. 이 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해? 빨리 가서 서부 발전시킬 방법 생각해와. 에이씨, 내가 서부에서 살기 힘들게 만들었나? 내가 신비로워지기 싫으니까 참는다. 이런 식으로 장점이는 바로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2000년에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죠. 서부 대개발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면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죠.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동서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부유하게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단계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칭짱철도, 서기동수, 서전동송, 남수북조라는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칭짱철도는 시닝에서 라싸 지역을 잇는 철도이죠. 원래 칭짱철도는 시닝에서 거울무 지역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걸 2001년에 2차 구간 착공에 들어가서 2006년에 라싸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개통합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동부와 거의 단절되어 있던 티베트 자치구에 열차가 다니면서 동부와 교류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중국은 동부와 서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보면 서부 대개발에 꽤나 진심이구나 싶지만 다른 세 프로젝트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먼저 서기동수는 서부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동부로 수송하겠다라는 거죠.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수송하면 서부에도 어느 정도 이득이 돌아가긴 해도 천연가스를 직접 받아 쓰는 동부에 더 큰 이익이 올 것 같잖아요. 게다가 서전동송도 서부의 풍부한 자원으로 전기를 만들어 동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남수북조도 수자원이 풍부한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수송한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니, 남수북조를 빼면 전부 서부의 자원을 동부에 보낸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건 동부에 훨씬 큰 이득이 가는 계획이다 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역시 중국이야. 그래도 철도 하나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칭짱철도도 순수한 목적으로 지어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네. 먼저 티베트인들은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티베트인들이 시위를 해도 철도가 없어서 중국이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칭짱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국이 빠르게 병력을 보내서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서부 대개발 사업조차 뭔가 서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동부와 서부의 인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죠. 다름 아닌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1년 말보다 2022년 말에 인구가 85만 명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죠.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61년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인들이 단체로 굶어 죽은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신생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7년을 기준으로 신생아 수는 177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1203만 명까지 줄어들었죠. 게다가 2022년 신생아 수는 956만 명. 이 말은 즉 2017년 때보다 신생아 수가 약 46%나 줄었다는 거야. 이런 속도면 2023년에는 신생아 수가 2022년보다 200만 명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베이징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는 5.72명이죠. 그러나 베이징의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5.67명이었습니다. 이건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죠. 안 그래도 서부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인구까지 줄어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 서부가 거의 버려진 땅이라는 사실이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